8대 0 인용이 확실하다. 그거는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무관하다. 더 빨리 선고가 됐으면은 안 겪어도 되는 혼란들을 국민들이 많이 겪으셨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작은 가능성도 크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심리 상태가 된 이유가 있는데, 네. 생각해 보세요. 몇 달 전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 얘기했을 때 우리 내부에서조차도 네. 무슨 소리냐, 네. 무슨 계엄을 오늘날에 2025년에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예. 헌법재판소가 이거 임명하라고까지 결정을 내렸는데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인데 네. 단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뭐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네. 고갈되는 시점에 국민들한테 알아서 세금 내서 이거 땜빵하라고 그냥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폭탄 뒤로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게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기금의 규모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세대부터, 지금 어른들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네. 구체적인 계획 제시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스튜디오에 장어 향이 향기롭게 네. 가득 찼습니다. 아, 네. 과연 이 스튜디오를 10,000원으로 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장어 한 마리만 구워도 이 스튜디오 안이 꽉 찹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시적 상상력? 네. 자, 그러면 장어 얘기 그만하고 네네. 오늘 함께해 주실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어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배고프네요. 장어 냄새 나니까. 아, 그래요? 네. 아주 고소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 함께 하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어는 최은경 기자의 에어프라이어로 돌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제가 갓김치를 자꾸 빠뜨리네요. 이게 제가 코너에 들어와서 먹을 생각이면 제가 전날부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음날 광고라 갓김치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파김치도 갖고 오고 하는데 설마 장어랑 갓김치를 같이 먹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장어는 원래 깻잎에 같이 먹어야 맛이 아, 나죠. 그렇죠. 깻잎과 깻잎 생강. 기본이죠. 네. 기본이고 네. 거기에다가 생강을 좀 갓김치까지. 넣고, 네. 아, 철학이 또 있으시군요. 장어 쪽으로는. 갑자기 입에 침. 네. 소금구이 쪽이세요, 아니면 양념구이 쪽이세요? 저는 소금구이입니다. 소금구이죠? 저도 소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원래 가장 기본이 그렇습니다. 네, 오, 맞아요. 제일 맛있는 거죠.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돼지갈비는 안 드시는 걸로. 저도 전화 잘 안 먹어요. 돼지갈비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네, 그건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그건 없습니다. 하긴 또 갈비는 양념이 자체가 기본일 수 있으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사실. 네. 기본에 충실한 정치인이시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탄핵과 관련된 좀 뭐 질문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시나리오가 워낙 또 많고 하니까 그런 것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4일 오전 11시 요거 딱 들으셨을 때는 됐다 이 생각 이제 드셨어요? 왜 이렇게 저는- 늦었나 짜증난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은 너무 화나셨죠? 속이 타들어가긴 갔죠. 네. 이렇게 빨리 안 잡힐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일관되게 뭐 방송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8대 0 인용이 확실하다. 그거는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무관하다. 늦어진다 하더라도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기가 언제가 됐든 결론은 뭐 정해진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이렇게 늦어진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다. 네, 왜냐면 이제 그렇죠. 사실 이렇게 늦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혼란 상황 또 불확실성에 이 길을 너무 오래 걸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빨리 예. 선고가 됐으면은 안 겪어도 되는 혼란들을 국민들이 많이 겪으셨고, 실제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다들 몸이 아프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결론이 너무나 명확하고 8대 0이 상황이 당연하다면 이렇게까지 길어질 이유는 뭐라고 혹시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헌재 내부 상황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늦어진 정도의 수준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지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왜 지연되는 거야? 선고 왜 이렇게 늦어져? 라고 하는 거에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 첫 번째 학파는 큰일 났다. 이거 뭔 일이 있다.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학파가 있었고요.
두 번째 학파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는 거는 우리의 예상보다 늦어지는 거는 맞지만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지연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학파였는데 처음에는 뭐 이게 이 두 의견이 좀 비등비등했는데요. 네. 이제 3월 중순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같은 사람들의 입지가 굉장히 소수파가 좁아지더라고요. 되었군요. 아. 네. 무슨 소리냐 그렇게 지금 한가하게 안심할 때냐 지금. 네, 그렇게 안심하고 한가하게 생각할 거면 집어쳐라 약간 이런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거는 뭐 심각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이해할 만한 지연이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그 차성한 전 판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립대 교수님이시고 이 사건에 가장 많은 의견을 내고 굉장히 열심히 해석을 많이 했죠. 해석을 해주시는 그 교수님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던데 저는 헌재 재판관이 100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8명이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뭐 검색을 해봐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변론 그러니까 1심이 아니라 이제 1차 변론 기일 네. 때부터 선고가 될 때까지 다른 사건의 변론 기일도 단 한 차례도 없었고 다른 사건의 선고도 단 한 차례도 없었거든요. 오로지 그것만 계속. 헌법재판소가 그것만 했다. 네. 91일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1차 변론 기일 시작되기 전에 날짜는 빼더라도 수십일 동안을 딱 그 사건에 대해서만 변론을 하고 평의를 하고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을 다듬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너무 많은 다른 사건의 변론이 열렸고요. 1차 변론 기일부터 변론 종결될 때까지 다른 사건, 그러니까 윤석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의 변론 기일이 13번인가 14번이 열렸고 선고가 몇 건이 있었고 윤석열 변론 종결되고 나서 지금 선고기일 잡히기 전까지 선고가 일반 사건 선고만 40건,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뭐 탄핵 등등 다른 사건만 8건. 근데 이게 앞서서 그 윤석열 변론 진행 과정에서 잡혔던 변론들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왔고 지금 그 사이에 선고된 사건에서 쟁점이 얼마나 많았고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만 하더라도 쟁점이 6개고요. 네. 큰 쟁점이 6개고 결정문이 4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8명이 물리적으로 아무리 뭐 연구관들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본인 이름하에 본인 판단을 이제 결정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기록을 다 읽어보고 그 모든 변론에 들어가서 그 주장들을 다 듣고 평의에 다 참여해서 그 수백 가지의 합치면 정말 수백 개는 될 텐데 그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내고 결정을 했어야 됐을 텐데 이게 뭐 한 열 며칠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해도 되는 측면이 저는 있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넘는 것 늦어졌다고 같은데. 우리 그러니까- 생각 속에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변론 종결 이후로 아니 변론 종결 이유가 아니라 박근혜 사건 때 91일이었던 거를 보면은 비교하면 지금 한 15일, 16일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리고 선고일까지 한 20일 정도가 더 이제 지연된 건데 그때에 비해서는 네. 더 시간이 걸린 건데 지금 이제 다른 사건들이 이렇게 권한쟁이니 탄핵이니 네. 필요적 변론 사건, 무조건 변론을 열어가지고 평의를 하고 판결을 해야 되는 이런 좀 묵직한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처리됐다는 거를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늦어질 수 아니, 있는 거 근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저는 말씀이 들어요. 맞으려면 네. 헌재가 네. 대통령 파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 선고 관련해서 뭐 어쨌든 우리는 먼저 들어온 사건들부터 순서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맨 처음 입장을 밝혔으면 네. 그러면 그래 어쨌든 다른 거 막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 것도 미뤄질 수밖에 없겠지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헌재가 대통령 이 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대통령 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 껴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미 대통령 이권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자꾸 있으니까 이거 결론 못 내리고 다른 거부터 자꾸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제가 제 말이 100% 맞다고는 아직 얘기할 수 없죠. 아, 뭐 왜냐면 그렇죠, 아직 그렇죠. 선고가 예.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일단 예. 제가 헌재의 대변인 아니에요. 헌재의 변호인은 아닙니다. 근데 예. 그러나
이런 사정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헌재가 되게 빠르게 이 사건을 진행하려고 네. 제스처를 취했던 거는 맞아요. 네. 네. 다른 사건도 뭐 진행하는 이거 최우선으로 하겠다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그 빠르게 하려고 하는 제스처가 있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게 탄핵 반대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사실은 점점 강화되면서 이제 윤석열 측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 측이 헌재의 절차 자체를 매우 극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박근혜 때는 이 정도의 상황, 이 정도의 절차에 대한 공격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선고기라고 이게 앞서냐 뒤서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이제 중첩되면서 헌재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 재판관 개개인 또 헌재 절차에 대해서 이런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파면 선고를 무리하게 앞당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사실 조심스럽게 부담스러웠다. 됐어요. 부담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거는 먼저 선고하고 또 변론 종결이 먼저 된 사건 왜 먼저 안 하냐는 공격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방어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어쨌든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흐름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뭐 이게 선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네네. 어쨌든 이게 뭔가 비정상적이야 헌재가 뭐 태업하는 거야 또는 뭔가 흑막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할 거는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일단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조금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다. 아니 근데 네. 이게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민주당 뭐 분들도 많이 이제 여기 오셨었는데 그때 예측하시기로는 되게 빨리 끝날 것이라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네. 박근혜 때나 뭐 그때랑 비교할 때 너무나 심플하다는 거예요. 다섯 네. 가지 핵심 쟁점이 딱딱딱 그냥 보면 뭐 논란의 여지도 없고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건 늦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출연하셨던 분들의 이제 대체적인 비슷한 이제 답변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늦어졌다는 거는 아주 심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 고민이 아니고 이게 맞냐 틀리냐 난 이거 못 받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의 차이가 계속 있었던 거 아니냐는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뭐 하나의 경우의 작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저도 사실 처음에 아이씨 이렇게 명백한 사건이 네. 무슨 대단하게 이거 뭐 평의를 할 게 있나. 음. 당연히 이거는 그 뭐 나 같아도 네네. 금방 사실 쓰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네.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엄청나게 민감하게 이제 탄핵 반대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견제를 하고 뭐 절차를 가지고 따지고 들고 네. 뭐 헌법적으로 뭐 내란죄 사실 쟁점 정리하면서 내란죄 철회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무 일도 아니고 당연한 쟁점 정리의 과정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탄핵 소추 자체가 뭐 무효니 유효니 이런 거를 전 국가적으로 경론을 벌이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작은 절차라도 좀 짚어가면서 뭐 한 줄 한 줄 하나라도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평의와 검토를 진행해 온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저의 네. 추측이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네, 추측할 아니, 수 지금 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은 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은 차원에서 드리는 네, 네. 것이었고 그 민주당에서는 왜 헌법재판소가 이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 선고를 할 경우에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되면 국민투표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김용민 의원이 이제 개헌을 통해서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이건 당 전체가 이제 좀 합의가 된 내용인 거예요? 아니면은 특정 의원들이 그냥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이실 거고요. 저희 뭐 전체적으로 이거를 결정하거나 논의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선고기일이 잡혔잖아요. 네. 선고가 안 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시점에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선고 이후에 네. 그 선고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의논할 문제지 지금 뭐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네. 예, 발생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경론을 벌일 이유는 없죠. 이 발언은 이제 선고일자가 알려지기 전에 한 이야기들이긴 네. 한데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제가 그 학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과 달리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이게 뭔가 흑막에 뭐 암흑에 뭔가 마법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이 있다라고 하면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으셨겠죠. 근데 이미 이제 선고일 공지가 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뭐 추측하고 뭐 상상하던 몇 가지 경우의 수는 완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4월 18일 이후로 뭐 미뤄진다거나 이제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상황이 심플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민주당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뭐 한덕수 총리가 누굴 임명 한 해 만에 혹은 뭐 저 한덕수 탄핵되고 나서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거네. 이런 이제 얘기가 오갈 때에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여쭤보면 그럴 수가 없다고. 어떻게 지금 저 권한대행 지금 앉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자기가 뭐 대통령 뭐 뽑힌 사람도 아닌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그럴 수는 없는 거군요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정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스텝이 꼬일 수 있잖아요. 이거 대응을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생각대로 안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우린 이제 이렇게 대응해야지. 이런 이제 시나리오들에 맞는 어떤 대응책들이 이제 있어야 될 텐데 네,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라고만 그냥 있다가 벌어지면 그때 이제 당황하거나 뭐 스텝이 꼬이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 그냥 그냥 없는 일로만 자꾸 외면하거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만 상정하지 말고 혹여라도 만에 하나 가능성이 네.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게 혹시 당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가? 그러면 질문은 기각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렇게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었군요. 아니 너무 길게 헷갈리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당에서 대비하고 있느냐, 상황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대해서. 되는 거 네. 아니냐. 음. 뭔가 그 계속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라고 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쩔 일어나는데 것이야 이런 것도 지금. 그런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네. 이게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작은 가능성도 크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심리 상태가 된 이유가 있는데 네. 생각해 보세요. 몇 달 전에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 얘기했을 때 네. 다들 진짜 우리 내부에서조차도 네. 왜 저래? 이런 분들이 무슨 있었어요. 소리냐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무슨 계엄을 오늘날에 2025년에 한단 말입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예컨대 몇 달 전 기준으로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어떤 전략을 세우는 거는 이상한 일이었겠죠. 그렇죠. 민주당이 만약 그랬다고 하면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 우리의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기존에 있었던 규범을 무너뜨린 일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도 똑같은 일이죠. 네. 이제까지 헌정사상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죠. 국가기관의 수장 내지는 국무위원들, 헌법기관들이 다른 헌법기관, 특히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권위 있는 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을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네. 나한테 강요할 수 있어? 뭐 이거 뭐 강제로 할 수 있어? 그럼 배째. 이런 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런 일들이 최근 몇 달 동안 집중되니까 저희도 어질어질해요. 네. 그래서 그 앞으로도 극단적인 일들이 발생할 걸 전제로 해서 전략을 세울 수도 사실 없는 거고 마냥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상식 범주 안에서 일어날 거야라고 해서 그런 가능성을 무시할 수도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뭔가 좀 냉정을 찾고 어떤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게 네. 어려운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치면은 기각이나 각하도 상상하지 못할 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물론 경우의 수 중에 그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거는 지금 얘기하기엔 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과 오늘이 지금 네. 수요일인 거죠. 네, 내일 모레 이틀 후에 선고가 네.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결과를 발표를 들어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뭐 국민들의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
그 이유는 뭔지 사실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 인용을 어쨌든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8대 0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 한 번도 그 뭐 예측을 바꿔본 적 그 없습니다. 마지막 그 높아심이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다 이제 헌법 위반이다 혹은 법률 위반이다 5개 네.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그런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보통 법조인들이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이제 판단의 기준으로 많이 삼거든요. 네. 행정 처분을 무효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 하자가 위법이나 위헌이 중대하고 명백하면은 무효고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으면은 무효가 아니고 뭐 이런 이 기준들을 되게 자주 사용하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중대성을 판단하는 그 아주 보편적인 법조인들이라고 하면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윤석열 파면 사건의 쟁점들 5가지인데 네.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해서 황당할 정도의 사안들 어느 것 하나 이건 아리까리하다. 이거 혹시 좀 애매한 거 아니야? 그럴 게 없다. 네,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뭐 많은 의원들이 네. 4대 4다 아니면 빨리 지금 저 선고해달라고 막 이렇게 며칠 전까지 계속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 판단력이 매우 흐려졌기 때문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자신들의 그냥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자기들도 이게 탄핵이 될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둘 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왜 그랬다는 거잖아요. 당시 여당이 뭐 전날까지도 네. 이거 뭐 기각될 기각일 거다. 거라. 그런 소문이 있다. 뭐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희망 회로를 돌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저는 좀 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대화하거나 소통하는 분들 계신데 다 파면될 거라고 제 주변에 생각은 하고 있다. 제가 아는 국민의힘 아. 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입 밖에 그렇게 내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해가 되는 바죠. 말은 못하지만 다들 생각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럼 본인들도 믿지 않는 얘기를 저렇게 막 하는 거군요, 대체로. 뭐 믿는 분도 개 중에는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말하는 분들 중에서는. 네. 정말로 믿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분위기상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는 분들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제 주변에는 뭐 없다.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은혁 재판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되는 거예요, 진짜? 일단 진짜 이런 일은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이거 임명하라고까지 결정을 했는데. 내렸는데 만장일치로까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렇게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인데 네. 어쨌든 이제 뭐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하에 지금까지 뭐 임명 안 하고 버틴 거고 근데 파면 선고를 어쨌든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파면 선고가 났을 때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전 시간을 끌었다고 보는데 파면 선고 이후에는 더 그렇게 할 동기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임명을 뒤늦게나마 하지 않을까 한덕수 생각을 권한대행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퇴임하시는 두 분 재판관의 후임을 지금 임명하겠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네, 국민의힘 상황이니까 내에서 나오고 있죠. 그 이제 이슈하고 맞물려서 이제 이 또 토론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마은혁 그다음에 새로 두 사람 이렇게 묶어서 임명할 수도 있나요? 그러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아. 총리와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좀 선호할 만한 2명의 새 재판관들, 헌법 재판관들을 마은혁 후보와 함께 같이 묶어서 통과시키는. 그러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일단 왜 안 되는지 네, 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네.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게 헌법기관 구성권은 되게 아주 큰 권한이죠. 그렇죠. 네, 네, 네. 왜냐하면은 이 삼권 분립에 따라서 이제
행정부는 행정부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사법부, 헌법재판관도 말하자면 이제 사법기관인 거니까 그 사법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성권 행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권한을 마지막까지 뭐 누룽지까지 박박 긁어서 이제 행사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 뭐 예측할 수 있는 네, 반대 네. 이게 대통령한테 이 임명권을 주는 이유 자체가 그 헌법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대표가 네. 헌법기관에 이제 일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음. 국회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도 있고요. 때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력도 있고요. 국회가 만든 법을 뒤집고 위헌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선출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게 도대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는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헌법에 따른 절차에 기해서 임명됐다라고 하는 게 유일한 민주적 정당성, 헌법적 정당성의 기원이거든요. 네. 근데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당연히 이제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절차인 건데 이거를 그냥 대통령한테 임명된 총리 권한대행 또는 만약에 뭐 탄핵된 상태에서 다른 권한대행이 임명했다고 하면은 권한대행 무슨 뭐 어디 한 부처의 장관, 일개 장관이 이걸 임명할 수도 있다는 논리인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어떠한 기초하에서 그런 권력과 권한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고요. 네. 저는 권한대행이 대법관이나 네. 그러니까 다른 뭐 국회가 추천한 거를 소극적으로 임명하는 거를 넘어서 네. 자기가 대통령 몫을 대통령 몫을 새롭게 지명해서 너 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허용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구조상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겠다는 건 본인들도 이제 국회니까 거기서 논의를 해서 후보를 추천하겠다. 그래서 결정을 임명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 된다고 하면 60일 후에 새로 이제 선출되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뭐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면 마은영 재판관과 나머지 2명을 같이 그냥 묶어가지고 협상 대상으로 해서 임명을 다 해버리려고 하는 것 같고 그걸 막을 도리는 또 별로 없어 보여요. 이걸 일단은 지금 두 분 퇴임하는 자리는 대통령 몫입니다. 네네. 그거를 뭐 국회가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도 저는 헌법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몫이 따로 있고 국회가 임명하는 몫이 따로, 그러니까 추천하는 몫이 따로 있는데 국회 추천 몫도 아닌 거를 그냥 저희끼리 쏙닥쏙닥 해가지고 국회 추천 몫으로 사실상 만들겠다. 이런 뭐 저희가 그냥 시장 바닥에서 어떤 그런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닥치는 대로 주장하는 거는 맞지 않고 그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하는 게 일단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요. 네.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나머지 2명의 재판관 새로운 임명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장에서의 거래가 훨씬 더 국회 거래보다 더 투명하다는 의견도 솔직히 좀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뭐 조항이 있어서 그걸 이제 막을 수 있다 혹은 이제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만한 어떤 판례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있어야 예를 들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걸 근거로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런 근거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 무기가 있어야 이제 어쨌든 그 싸우실 텐데 그냥 안 돼요, 안 돼. 이렇게는 못 합니다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저는 헌법재판소에 다툴 수 있는 절차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이게 위헌적인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제가 아직 법리적인 검토를 해보진 않았지만 네. 헌재 가처분 절차도 존재하고요. 권한쟁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네. 막아야죠. 아, 헌재 그건 이제 뭔가를 이제 신청을 하셔서 네.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네. 가처분을 하는 여러 이제 절차가 헌법재판소법에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절차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인사청문 절차나 국회에서의 할 수 있는 일들도 최대한 하면서 어떻게 막아보겠다 이거는. 못하게 해야 된다고 참 생각합니다. 이 뭐만 하면 네. 다 이 헌재 가고 법원 가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것 참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제발 판단 좀 맞습니다. 해주세요. 이게 저도 그게 안 가면 정말 좋겠는데요. 요새 정말
현타가 저도 많이 문제 옵니다. 의식이 있는데 네. 문제 의식이 있는데 그게 규범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이게 모든 거를 다 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다 일일이 모든 상황을 예정해서 써놓을 수도 없는 거고 법은 추상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구성원 공동체가 네. 합의하고 공감하는 상식과 이제 규범의 범주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요새 뭐 와르르 무너져 내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막 사법부에 달려가서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건데 네. 저도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예. 예.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정상적인 모습도 아닌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그리고 바꿀 방법은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이런 그림들을 바꿀 방법이? 어떤 그림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뭐만 문제 생기면 여야 간에 문제 생기건 아니면 뭐 정부와 야당 간에 뭐 문제 생기면 그냥 가잖아요. 재판소로 판단 받을. 재판소로 가면 오케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사실 검찰로 엄청 갔죠. 아, 뭐 그렇죠. 검찰로도 일단은 엄청 고발부터 하고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공수처로 가고 국민의힘은 검찰로 간다는 차이가 그 이후에 생기긴 했지만 그거부터 모든 사건의 출발은 네. 고발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갈 뭐 방법이 있어야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건 이제 문화잖아요. 정치 문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뭐 말에 동의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비난을 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 고발하면 또 상대방은 뭐 하겠어요? 무고죄로 고발을 또 하죠. 네. 근데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진짜 눈살 찌푸리는 예, 일이죠. 예, 예. 뭐 저 같은 사람도 자괴감을 느끼는 바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치 문화가 이제 많이 퇴행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의 정치인들이 이걸 바꿔 나가야죠. 네. 문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행보를 보여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뭐 지금은 뭐 네. 비주류입니다만 뾰족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비주류입니다만. 당직도 없고 제가 비주류입니다만 뭐 제가 좀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40여명 이제 당위로 따지면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는 건 위헌인 거고 그죠? 그럼요. 예, 네. 이건 뭐 하루하루 갈 때마다 계속 위헌이 쌓이는 거죠?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단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임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네. 나중에 뭐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왜냐하면은 네. 이게 뭐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네. 이 공직자들이 국민들의 일을 이제 위임받아서 국가 녹을 먹는 공직자들이 이 헌법을 이거 똥으로 안다는 거는 허용되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제재를 하나요? 이거는 일단 저는 이게 직무유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아.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뭐 아까 그 맥락에서는 또 민망하지만 갑니까? 네. 뭐 검찰 법원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 네. 상태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저는 처벌 받아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치 마지막으로 법 네. 얘기 하나만 더 법 여쭤볼게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판부에 자꾸 휘둘리는 것이 뭐 좋진 않지만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결심 공판일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6월 3일에 결심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이게 대선 즈음이 될 텐데 그럼 결심이 그대로 진행될 걸로 보세요? 아니면은 뭐 미뤄지거나 뭐 당겨지거나 아니 그 이러한 혼란의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결심 공판일을 잡은 거니까 네. 그게 이후에 바뀔 거다라는 뭐 예측은 아직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1심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무죄 선고의 내용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당한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그게 뭐 대선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사안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꽤나 분노하고 계신 네. 아이템이 바로 그 국민연금이거든요. 네. 예, 그거에 대한 많은 분들의 불만이나 지금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혹시 입장이 있으신 거고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제가 이번에 모수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할 때 반대표를 던졌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여야 뭐 정당을 초월해서 이제 30대, 40대 좀 청년 의원들이 모여서 네. 우리의 문제 의식이 뭐였는지, 우리가 왜 반대표를 행사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도 동참을 했고요. 네. 어제는 이제 그 중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민주당 의원 3명이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과 함께 이제 더 나은 국민연금 개혁이 뭐냐 이런 토론회도 열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은 제가 왜 이번 모수조정안에 대해서 그 18년 만에 어렵게 이뤄낸 합의였는데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냐면요. 이게 앞으로 내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는 게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전에는 이전 원안보다 이번에 이제 18년 만에 합의가 된 개혁안이 산술적으로는 네. 그냥 그 어떤 계산적으로는 고갈을 한 9년 정도 늦춘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고갈이 좀 네. 늦어지고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많이 받는. 네. 네. 근데 첫 번째는 고갈을 전제로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일단 지금의 젊은 사람들, 사실은 진짜 젊은 사람들보다도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보험료는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갈을 전제로 얘기하면은 몇 년을 늦출 뿐이겠죠. 못 받고. 그러면 평생 이전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를 내고도 네. 본인들이 65세가 돼서 이걸 받을 나이가 되면 어쩌면 그 돈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고요. 네. 지금의 정부가 하는 예상에 따르더라도 그 돈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가느냐? 자기들이 세금 내서 받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평생 내는 걸 수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금 개혁을 어렵게 하면서 우리가 그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원칙과 방향은 뭐였냐면은 그 이 앞으로 내야 될 세대한테 고갈의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갈시키지 않을 거고 네. 나중에 고갈되는 시점에 국민들한테 알아서 세금 내서 이거 땜빵하라고 그냥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폭탄 뒤로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게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기금의 규모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세대부터 지금 어른들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네. 구체적인 계획 제시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없었고요. 네. 네. 그냥 보험료 더 내서 고갈을 몇 년 더 막는 내용을 일단 하고 그 이상의 무언가 내용은 나중에 구조개혁을 특위에서 하자는 건데 네. 아니 지금 이 모수개혁도 18년 동안 안 됐던 건데 구조개혁이라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애초에 모수개혁이라는 거를 하는 차제에 적어도 당장 지금의 어른들, 지금의 국민들이 재정 지출을 줄여서라도 재정 투입을 시작해서 네. 이 기금의 적자 전환을 늦추고 기금 고갈을 막겠다. 그리고 지금 1,200조 원 정도 되는 이제 기금인데요. 네. 이거를 적어도 1,000조 원 이상으로 계속 유지해서 어떻게 유지해요? 이거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예. 구조를 우리가 설계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야지 예. 젊은 사람들이 아 동의할 수 그래도 있다. 내가 앞으로 내는 보험료가 나한테 돌아오겠고 네. 나중에 이게 우리한테 폭탄으로 오진 않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게 네. 지금 빠져 있었고 네. 뭐 어떻게 기금을 예, 유지하느냐 예. 많은 전격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죠. 예. 제가 얘기하는 건 첫 번째 재정 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네. 예. 세금을 일단- 집어 넣으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첫 번째 퍼스트 스텝으로 제안하는 것이 지금 연금 받는 60세 이상의 노후 세대들이 이미 내고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연금 소득세라고요. 네. 그거는 주로 이제 기성 세대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연금 소득이 있는 분들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내년 기준으로 한 7,800억 정도 되고요. 네. 이제 연금 수령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예. 그래서 2030년에는 1조가 넘고 그 이후에는 2조 이상으로 이렇게 점점 증가되는 세금인데 연금 수령하는 분들이 그 돈에서 내는 세금. 네. 그 연금 소득에 대해서 이제 네.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근로소득세처럼. 근데 그 돈이 뭐 1조 원 가까이 되는 상당한 규모인데 지금은 그냥 일반 회계에 넣어가지고 매년 아. 쓰고 없앱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연금의 위기를 계속 언젠가 나중에 뭐 재정 투입을 해도 뭐 2060년 70년에 해라고 밀어두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돈을 써서 없애지 말고 부모가 자식한테 적금 들어주듯이 저축하듯이 연금자산으로 다시 그냥 환원을 해라 이런 기금에 거예요? 자동 투입하자는 기금에? 거고요. 근데 그거 1조씩 넣어봐야 네. 그 의미가 크게 있나요? 그 금액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될 금액이지만 예.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연금소득세 자동 전입을 시작을 하고 우리 재정을 그 예컨대 보험료 수입의
일정 비율로 계속해서 투입하는 의사결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대략 번째로 얼마 정도 넣으면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까? 사실은 이 연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학자분들께서는 네. GDP의 1%까지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치면 뭐 20조가 넘는 네. 금액이죠. 근데 당장 뭐 정부의 재정 지출 구조를 한 번에 뭐 올해 안에 이거를 구조를 바꿔서 뭐 20조 이상을 넣을 수는 없을 테니까 1차적으로는 재정 투입을 일단 시작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의 관계를 좀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기초연금,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적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네. 기초연금이 지금 20조가 들어가고 있고 뭐 수십 년 후가 되면 그게 70조까지 재정 투입 늘어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국민연금하고의 기능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기초연금의 대상 범위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국민연금하고 관계 설정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저는 재정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네. 그리고 수익률 제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수익률 목표가 원래 4%대였다가 5% 목표대로 지금 이제 조정하는 과정이 최근에 있었는데 작년에가 12%가 넘었거든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그래서 수익률을 더 제고할 수 있는 몇 가지 개혁 사항들이 많이 언급되는 개혁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률도 더 목표치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적절하게 조화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야 미안해 너네 때는 고갈될 건데 그때 알아서 잘해봐 세금 내서 잘해봐가 아니라 1,000조 원이 넘는 기금을 잘 유지 관리하면서 물려주면은 엄청난 유산이 되는 거죠.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선물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어렵지만 그런 방향성의 개혁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청년들도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반대표 행사했습니다. 뭐 이게 소중한 유산으로 이제 가져가야 된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고 그렇게 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고갈 안 된다. 사실 이제 못 믿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정 투입해서 우리 이 돈 줄지 않게 만들 것이다라고 그 믿음만 확실히 준다면 네. 지금보다 좀 더 내는 청년들도 그래도 조금 이제 이해가 되긴 할 텐데 말씀 들으니까 20조쯤이면 이게 아니 그리고 네. 단순히 이걸 재정 투입으로 하는 거 외에도 아까 이제 기초연금하고의 조정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네. 퇴직연금도요. 지금 수익률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왜 하는지 사람들이 아, 의문을 가질 정도로 뭐 2% 퇴직연금. 3%. 네. 근데 국민연금 자체가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이거를 초우량 적금으로 만들어서 퇴직연금하고의 관계도 재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금의 어떤 규모나 유입량을 늘리면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써볼 수 있는 수단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까지 이번에 만든 연금특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매년 20조 정도를 그냥 대략 제 계산을 했는데 이게 계산이 좀 틀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1인당 맞나? 한 40만 원이 맞나요? 4만 원이 맞나요? 제가 지금 영 개수를 잘 못 따져 갖고 모르겠는데 정말 꽤 많은 돈을 아마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그러면 추가로 안 그래도 지금 뭐 우리 최은경 기자님도 급여 생활 하시겠습니다만 국민연금으로 나간 돈이 꽤 있잖아요. 네. 건강보험 나간 돈 꽤 있잖아요. 네. 세금 나가는 것도 뭐 당연히 좀 여기에 추가로 더 이만큼을 낼 수가 있을까? 저는 그만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기초연금, 퇴직연금 여러 가지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유입시킬 수 있는 부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부담하지 않잖아요. 아니 뭐 연금소득세 안 쓰고 거기에 넣는 거는 쉬운 일인가요? 1조면 큰 돈인데. 근데 이런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걸 방치하면요.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나중에 내야 됩니다. 내야 되죠. 그러면은 네. 이 저출산 고령화 진짜 극단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발생한 연금의 위기를 고통을 분담해야지 그게 세대 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돈도 없고 뭐 더 낼 무슨 뭐 세금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서 해결해라. 2070년에 고갈되고 나서 너네가 세금 내서 해결해라. 그때 우리는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신의 기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어른들이 고통 분담을 해야지 그 아이들한테 국민연금 열심히 쌓아서 이거를 우리 사회에 소중한 제도로 계속 만들어 가자. 여기에 계속 돈을 넣자라고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설득 작업을 이제 열심히 해서 네. 가능한 지금 세대가 뒷세대에 빚을 물려주진 않는, 그래서 그게 고갈되지 않는 그림으로 만들어 나가는 걸 이제 개혁의 방향으로 갖고 계시다. 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프로님은 걱정이 뭐예요? 애들이 국민연금 뭐 낼까봐 걱정인가 안 낼까봐? 아니 저는 이 국민연금이 네.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여기서 딱 끝낼까요? 국민연금을? 저는 그냥 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예, 그리고 한 20년, 10년, 20년 지나서 또 정치인들이 분명히 그때 가서 또 법을 개정할 거예요. 소득세 예, 그때 보험료를 가면 올리고 소득 대체율 낮추고 전체 이렇게. 소득의 한 30% 정도를 보험료로 내라. 안 그러면 다 망한다. 그럼 뭐 우린 따라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또 개정해오면서 이제 돈 덜 주겠지. 네. 뭐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저는 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무너질 거라고 봐요.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네. 근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을 뭐 국회의원들이 강제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제도가 무너지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런데- 국민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세금을 막 한 40%씩 때려 맞겠죠 그때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은 훨씬 더 고통과 비용이 네. 나중에 몰아서 2070년에 하는 것보다는 적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으로 그러려면- 미뤄두지 말고. 그런 거를 지금 세대들에게 설득하고 용기 있게, 지금 당신들이 돈 더 내야 됩니다. 지금 당신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얘기를 용기 있게 해야 되는데 네. 자기 표 생각하면서 그 말을 던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이번에 그 여야를 넘어서 8명의 청년 정치인이 같이 아니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정말 상황에서 네. 국민의힘 뭐 민주당 가리지 않고 젊은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자회견문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공통의 우리 공통의 생각이다라고 해서 의견을 발표했는데 그거 중에 의견이 모아진 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재정 투입 제발 하자. 이거 뒤로 밀어두지 말자.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죄 짓지 말자. 네. 이걸 떠넘기지 말자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파를 초월해서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감수성을 가진 청년 의원들이 이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보험료 막 몇십 년 동안 안 올리고 이렇게 그 폭탄을 방치해 왔던 사태는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요. 네.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뭐 그때 같이 기자회견 했던 다른 그럴까요? 국민의힘 의원님까지 모시고 와서 같이 한번 뭐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긴 하겠네요. 네. 혹시 정프로를 이겨라 한번 해야 돼요. 왜냐면 네. 그 불신이 굉장히 왜냐하면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없는 네.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네. 정말 이 노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네. 모두 각자에게 맡겨진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원래 그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살다가요. 88년에 어렵게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를 만들면서 그 이전의 세대를 전혀 보호 대상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노인 빈곤율 이렇게 높고 네. 노인들이 폐지 줍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없는 사회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각자가 알아서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각자 도생의 사회로 가면은요. 정말 우리 수명 연장이 많은 사람들한테 재앙이 될 겁니다.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그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 같은데 네.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쓰는 방식을 할 거냐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걸 그냥 그때 어떤 세금으로 그 시대의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를 해결한 방법이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지금과 같은 돈을 모아서 굴려갖고 나중에 뭐 이렇게 준비한 이런 방법이 있겠죠. 네. 뭐가 더 현명한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의 방식은 지금의 국민연금 방식은 그때 당시에 설계할 때는 인구가 피라미드 구조예요. 노인들은 적고 애들은 많고 사는 삶의 평균 연령도 되게 적어요. 한 70세만 살아도 아유 오래 사셨네 할 때 만든 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연금 받을 사람들이 숫자도 적어 얼마 살지도 않아 몇 년 못 받아. 그러니까 적게 내도 많이 주는 게 괜찮은 제도였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제도에서 아무리 조금 바꾸고 내는 걸 조금 더 많이 낸다고 해서 지금의 인구 구조 그러니까 어른도 엄청 많고 애들 없는 상황 이건 나 유지가 안 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숫자를 바꿔도 아니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의 노동 인구가 세금을 내서 그 노인 인구를 네. 부양하는 방식보다 기금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극단적인 네. 항아리 모양, 호리병 모양의 인구 구조를 가진 상황에서 네. 그냥 이거를 세금으로 내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감당할 수 없는 저는 상황이 금방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나마 우리나라가 다행인 거는 지금 모아놓은 1,200조의 기금이 있고 그거를 만든 게 사실은 100만 명씩 태어나던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1,200조 잘 쌓았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고갈되지 않게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 세대한테 주어진 숙제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국민연금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셨으면 아까 왜 이렇게 탄핵을 길게 했어요? 이 얘기 더 하지. 이게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추경합니까? 추경? 추경이요? 갑자기 추경? 추경을 아니, 이번에 추경? 그러니까 추경. 왜냐하면 네. 지금 인터넷 비교원이 추경을 결정을 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도 추경이 있나요? 예, 거기가 원래는 지원금을 108만 원, 최대 108만 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변경 시 48만 원, 뭐 정수기 30만 원, 예, 핸드폰 유심 변경 시 30만 원, 요 정도 했다가 요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났다는 거. 지금 저 광고 시간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잠깐만 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최대 128만 원의 현금 혜택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바꾸실 때, 핸드폰 통신사 변경하실 때, 그리고 정수기 바꾸실 때 추경을 단행한 인터넷 비교원과 상담을 해보시면 여러분께 가는 혜택이 훨씬 많다는 얘기고요. 23년 동안 검증된 업체입니다. 믿을 만한 곳이라는 거고 365일 연중무휴 상담이 가능한 번호 1670-2571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이 뭘 바꿔야 되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니면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괜히 추경 얘기 꺼내서 추경은 이제 뭐 저희는 더 하자는 입장이니까 네. 적어도 정부가 제안한 규모 이상으로는 합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조 원 이상 될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정부가 하자는 추경과 야당이 생각하는 추경이 대체로 크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비슷비슷합니까? 이 항목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일단 규모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는 거고 네. 이제 규모가 중요했던 이유는 지금 이제 뭐 경기 상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큰 규모의 추경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네. 그게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했던 거고 네.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님이 이거 10조 가지고 안 된다. 이거는 효과가 없을 거다.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치권에서의 좀 공감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하고 이제 이 규모를 좀 더 늘릴 수 있을지를 빠르게 협의해서 더 늦출 문제는 아니니까요. 네. 어쨌든 뭐 1차, 2차로 나눠서 하더라도 빠르게 좀 추경이 일어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우리 최은경 기자님은 다 물어보셨을까요?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한번 네, 정영진을 이겨라 한번 하시죠. 아니 저는 그만하세요. 아니 저도 할 말 많아요. 연금에 그렇죠, 그렇죠.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다음 기회에 한번 연금 특집으로 한번 좋습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연금 받는 분은 참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장범준 씨인가요? 네, 빨리 그분한테 연금 소득세를 떼야 할 텐데요. 자, 우리 이소영 의원님 여러 질문에 또 답해 주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 또 4월 4일까지는 거의 뭐 비상대기 상황이실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예, 하여튼 그날 결과 하여튼 잘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은경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는데요. 가시기 전에 혹시 깜빡하고 구독 버튼 같은 거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 살포시 한번 눌러주시 가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구독 눌렀다면 좋아요도 한번 같이 눌러주시면 그 옆에 버튼이 있거든요. 딱 비슷비슷한 데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